수업 시간에? 지금? 어.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들었어? 수업, 그거 왜 마음대로, 본인이 하기 마음이지, 그래요? 뭐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씨에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텐데 오늘 수업을 오기로 한 게 왔네. 저 시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직 궁금해하고 뭐 그런데 미안해요. 아직 채점을 빨리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시작을 해야 되겠지 채점을. 그래서 채점이 끝나는 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챕터에 있는 세포에 관해서 9강, 10강은 하나의 내용이 세포, 생물학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목적은 이 진핵세포가 사실은 관심사로서 진핵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와 기능 같은 것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맛배기로 에피타이저로 그것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9강에서는 현미경이라든가, 왜냐하면 세포를 우리가 결국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된 덕택은 현미경이 발명이 돼서 그 기술이 발전한 그 후에나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진핵세포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세포인 원핵세포는 도대체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라는 것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살짝 살펴보면서, 얘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없나?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자, 현미경.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에 봤던 그런 현미경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잘 못 써서 더욱더 그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현미경들이 그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현미경들 요즘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의 공부방에 하나씩 갖다, 놨으면 좋을 만큼 그런 현미경들도 요즘 참 많은데, 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현미경을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느냐.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그거야. 우리가 굳이 네덜란드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고, 다만 이게 언제적 얘기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 그런 환난에서 큰 고초를 겪기 얼마 직전에 벌써 저 친구들은 현미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바꿀 그런 태동을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영국의 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을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현미경 자체가 실제로 공헌을 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세포를 영어로 이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 이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 영어 자체가 이분이 처음으로 현미경을, 원래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닌, 코르크라는 것은 죽은 세포야 식물 세포의 껍질이거든. 사실 헛개비를 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딱 보고서 이게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타운에 거기서 다닥다닥다닥 한 방에 하나씩 박혀있는 수도사들, 신부님들이 살고 있는 그 방과 너무 똑같다 싶어가지고 그걸 셀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셀이라고 처음에 붙여준 것이고, 꽤 그럴듯한, 물론 이것은 나중에 복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현미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한 계승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100년 뒤에는 이제 독일에서 드디어 이 두 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개량이 된 이 현미경 덕택에 이 두 분께서 세포설이라는 것을 드디어 세상에 내어놓고, 뭐 세포생물학 시간에 그 누구들은 세포설이라는 것들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는 꽤 중요한 자리를 유치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긴 했으나,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허탈한, 아니 뭐 이런 걸 무슨 세로라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음? 세포는 생명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다. 아이고, 네, 그러세요. 뭐 하나도 중요할 거 아닌, 그냥, 다만 이거는 조금, 그래?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라고 딱 못을 박는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야 적당한 조건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썰. 그것이 한때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제대로 그것을 뒤집는, 물론 이분들 이전에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사실은 그 유명한 그 백신을 처음 발명해낸 그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제대로 실험을 하나 함으로써,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세포는 기존의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야라는 걸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것을 공인을 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 그래, 현미경이 발달을 해서 기술적으로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세포라는 것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게 있네. 일단 그 로버트 후크가, 아까 얘기한 로버트 후크가 현미경을 딱 발명을 한 후에, 그 영국의 그 하이 소사이어티, 귀족 사회에서 귀부인들이 말이야, 연못에 있는,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연못물을 떠다가 현미경을 딱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세상에 뭐가 막 기어다니네?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맑은 물인 줄 알았더니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세상에 이런 끔찍한 것이 있나 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눈으로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일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광학현미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해상도라는 것, 이거 실험 시간에 한번 얼핏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라는 것은 이 물 영상을 이제 빛을 굴절을 시켜서 확대를 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미경의 진수 아니에요. 왜 현미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물체를 현미경 안에 끌어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네? 왜 보이는 거야? 영상이 확대가 되니까, 배율이. 왜? 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굴절이 돼가지고 확 확대가 되니까. 다 좋은데, 근데 이 배율을 그러면 렌즈를 두껍게 계속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한계점이 바로 어느 두께, 어느 해상도에 이르면은, 어느 배율에 이르면 더 이상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게 광학현미경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실험 시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요거 기억나죠? 요 공식 요거를 이제 해서 무엇 때문에 해상도가 더 이제 증가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요 기름을 치면 얼마나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기름을 치게 되면. 왜냐면 이 빛이 공기를 통과할 때와 빛이 기름층을 통과할 때와 요 밑에 있는 요 NA라고 하는 Numerical Aperture라는 이 상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왜냐면 이 해상 들어가는 요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x, 대물렌즈 100배. 시리가 자꾸 그냥 뜬금없이 시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너 들어가 좀 제발. 너 필요 없어. 대물렌즈 100배를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기름 안 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지금. 기름을 쳐야 이제 해상도가 좀 좋아져서, 세균 같은 것은 사실 염색 없이 보고자 할 때는 미생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서 100배 배율로 올려가지고 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생물학 시간은 그게 뭐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광학현미경이라는 것은 결국 그 광원 자체가 이 우리의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광학현미경에 그러한 그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미가 광학현미경 중에 이제 형광현미경, 요거 사실 얘기하고 싶어서 현미경의 화두를 끌어낸 겁니다. 형광현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 물질의 형광을 발현시켜 가지고서 그 형광이라는 게 색깔이 나는 어떤 그런 물질이잖아요. 물론 이런 형광등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의 어떤 특별한 형광을 현미경 안에서 특별한 광원에 의해서 레이저광 같은 거를 쏘아가지고서 형광이란 뭐냐 하면 빛을 흡수를 한다면 내뱉어낼 때 빛이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하고서 내뱉을 수 있는 물질이 형광 물질인데 내뱉을 때는 빨아들였던 흡수했던 빛의 파장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보다는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냐. 먹고 난 다음에 이윤을 조금 챙기고 내뱉을 때 그 파장이 달라질 때 그 파장의 특별한 파장으로 그 빛을 다시 발산할 때 그 특별한 파장의 색깔을 발산을 하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형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우리 형광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광 물질, 형광을 낼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형광 발색단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고리로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빛을 흡수해서 형광의 형태로 재발산을 해낼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현미경에다가 그러니까 이 형광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처럼 어떤 전체를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의 표적만을 관찰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적에다가 형광 물질을 예를 들어 입혀버리는 거지. 표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항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단백질만 특이적으로 찝어내는 항체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을 여기다 융합을 시켜서 그 형광 단백질을 따라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잎의 엽록체 같은 경우가 이제 스스로 형광을 발산을 하는 자가 형광이라고 해서 오토플로레센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형광 염색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우리의 조직, 결합 조직 세포 중에 하나인데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결합 조직 세포에 다양한 종류의 형광 물질을 입히면은 파란색 형광으로 그다음에 이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다른 색깔로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참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광현미경이 이제 21세기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세포 생물학 연구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 불가결의 툴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을 입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하나하나의 자세한 디테일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물질을 추적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형광이 들어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여기다 직접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인식을 하는 항체 꼬리에다가 발목에다가 형광 물질을 달아가지고서 그 항체가 얘네들을 딱딱 집어내면 항체가 얘만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물질이 이렇게 녹색 형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떨 때는 특별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점이 결론이고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식물세포를 이렇게 다 보면 그냥 가만히 봐도 스스로 자가 발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가 형광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엽록체들이 이렇게 자체로 형광을 발산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소개하고 싶은 물질은 사실 요거예요. 요거 GFP라고 하는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라는 것을 줄여서 하는 건데 얘가 어디서 요즘 해파리 있잖아요. 해파리.
특정한 종류의 해파리에서 바로 이 단백질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다 싶은 과학자들이, 일련의 과학자들이 이 해파리에서 요 GFP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훔쳐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GFP 단백질의 구조는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마치 술통처럼 생겼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뭐 사실 여담이지만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단백질 자체가 전부 얘네들이 베타 병풍으로만 이루어졌어. 희한하게. 베타 병풍 구조로만 이루어진 술통처럼 생긴 이 단백질인데 얘가 이제 요 안에 있는 노란 요 물질이 형광 발색단으로서 얘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보여줄, 왜 이래, 너 어떤 다른 것도 뭐 필요 없이, 어떤 특별한 에너지 필요 없이,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선 넘지 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형광을 발산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단백질만 들어가면 그 단백질이 있는 곳엔 이 녹색 형광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 GFP 보고서 보기 좋다, 예쁜 형광하고 박수치고 끝? 뭔가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이것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표적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단백질인 거죠. 거기다가 이 GFP를 이렇게 융합을 시켜. 이 융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백질끼리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게 단백질끼리 연결을 시키는 거 가능해요. 물론 화학적으로. 그러나 훨씬 기술적으로 힘드니까 아예 이것을 DNA 수준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DNA가 원래 유전자가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DNA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끝에 가면은 원래 어떤 유전자의 DNA는 야, 여기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 들어봤죠?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어서 단백질이 여기서 끝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삭제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없었다는 듯이 삭제해버리고 DNA 수준에서 GFP를 여기다가 갑자기 꼬리에다가 여기다 갖다가 은근슬쩍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단백질의 종결은 여기서 되는 거지, 이제. DNA. 그래갖고 이 유전자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세포에다가. 그럼 얘가 만들어져가지고서, 그럼 이 단백질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 얘가 형광을 발산을 해 줄 테니까, 어디서 이 녹색 형광이 반짝반짝 하는 데는 바로 이 단백질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해상도 수준에서는 이 단백질이 도대체 세포 안에 어디에 있는 거야? 얘가 핵에 들어가는 거야? 세포 막으로 가는 거야? 뭐 그런 걸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고단위의 고해상도의 현미경에다가 이걸 적용을 한다면은 진짜 세포의 아주 디테일한 수준에서 얘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융합은 심지어는 네가 대장해라. 그리고 얘를 먼저 얘 앞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 종결 코드는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을 융합하는. 그러니까 꼬리에다 달든 머리에다 달든 둘 다 아무 상관이 없이 자유자재로 저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광현미경을 사용을 하는 형광현미경을 특히 GFP 같은 것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고 싶으면 세포 자체를 일단 염색을 해야 되잖아. 염색 없이는 안 보이잖아. 염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세포는 죽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염색을 하려면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듯이 고정을 화학물질로 어디 도망가지 말아라 하고 이런 고정을 그 과정에서 이미 세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세포가 아닌 것이지. 마치 옛날에 왜 그런 방학 숙제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잠시 이제 시달리고는 하는데 방학 숙제로 무슨 뭐 옛날에 생물체 같은 거 무슨 박제 비슷하게 표본 같은 거 그걸 가지고 해서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러면은 방학
생판 막 두세 달 놀다가 하루 이틀 전에 가서 시장 가가지고 메기 한 마리 사와가지고서 메기 한 마리 갖다 이제 헌납해야지. 그러려면 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포리말린 같은 거 사다가 그대로 쏟아 부어. 그러면 얘가 그냥 그대로 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정을 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우 그 꿈틀거리는 메기 보고 내가 참 아유 얘 정말 할치단이다. 내가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래. 그래서 뭐 식물은 좀 고통을 안 느끼냐 그런다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살아있는 세포가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지. 이미 벌어졌던 일을 스냅 사진 형태로 관찰을 할 수 있을 뿐밖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한계가. 그런데 이제 형광현미경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걸 계속 실제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형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실시간 관찰을 해가지고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테크닉이 되어버리는 거지, 형광현미경이. 그래서 형광현미경으로, 모든 것을 관찰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제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난들도 또 치지. GFP 단백질 유전자를 쥐에다 넣어가지고서, 이게 형질 전환이 된 GMO, 소위 말하는 GMO 마우스지. 그래갖고, 이 GFP를 이제 막 발현을 하는 이런 쥐와, 대조군 쥐와,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어떤 특정한 자기가 관심 있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쥐의 어느 조직 부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GFP 단백질은 몸 안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서 만들어져도 전혀 독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사작용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뭘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돈 벌려고 기를 써가지고 변형을 만들지. 처음에 오리지널 GFP의 색깔이었어요,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유전자. 다양한 색깔의 GFP 변형을 만들어.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2개, 3개, 4개, 5개 서로 다른 단백질을 동시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실시간으로 같이 관찰할 수가 있다는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막 변형을 일으켜서 마구마구 무섭게,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폄하한 것 같고, 어쨌든 세포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늙혀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상을 받게 되겠죠? 이 세 사람들이, GFP, 어디 돌아다니는 GFP 하나만 발견했다고 이렇게 상을 줘버리네? 뭐지? 이게? 노벨상 받기 되게 쉽구나. 가 아니라 그만큼 그 영향이 엄청나게, 지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하나? 이 두 분은 이미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브로콜리 같이 생긴, 이거 우리의 콩팥의 조직의 일부 조직에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징그러운 벌레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근데 얘가 생물학 공부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얘가 성체가 이렇게 됐을 때 세포 개수가 1000개밖에 되지 않아. 그래갖고 이걸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갈 수가 있어. 각각에 있는 핵이 전부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알에서 얘네들이 세포 개수를 분열을 해서 늘려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 발생을 연구하는데 최적의 그런 것들. 세포 분열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못 집어냈지. 감수 분열하는 세포 한 분도 지금 본 일이 없어.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거지.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그냥 막 이렇게 여기 있는 파란색이 전부 염색체들이고 이 황금색으로 보이는 이들은 그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방추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형광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또 이런 희한한 구조들이 보이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형광현미경의 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치를 높여주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무엇이 다르냐? 형광현미경은 그렇게 좋은 기술이긴 하면 어쨌든 간에 광학현미경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시광선을 또는 어떤 레이저 광선을 빛을 이 광원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식별하는데 쓰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에 전자빔이라고 하는 요것을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렌즈도 그러니까 전자렌즈를 쓰는 거지, 확대시키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확대를 엄청나게 크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디테일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광학현미경의 경우에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럼 해상도가 떨어져서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해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요 람다가 요 값이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상도가 좋아지려면. 근데 이 값을 전자의 전압을 조절을 해가지고서 요거를 쫙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0kV, 뭐야, 이거 갑자기 뭐 이게 나와. 갑자기 끊겼네, 접속이. 그러면 해상도가 이렇게 좋아질 수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해상도 걱정하지 말고 팍팍, 계속 키워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보면은 DNA도 볼 수 있는 거야? DNA도 볼 수 있어. 뭐 그런 정도로. 다만 이 전자현미경 안에서 시료를 보려면은 시료를 전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자현미경 하나씩 주고 자 보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일단 전자현미경 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비싸고 잘못 조작하면 뭐 몇천만 원 그냥 날리는 부품값으로 날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을 한 학기 내내 배워도 결국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이제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딱딱 세포에 있는 조직을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현란한,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거야?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우리의 교과서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현미경 안에서 제대로 한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던 게 맞는 거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모습을 띠고 있거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진짜 맞아? 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그 똑같은 그 식물 세포를 아주 비교적 낮은 배율의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투과를 해가지고서 이 세포 안을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고, 이렇게. 또, 겉만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바깥쪽을 이렇게 입체적인 3차원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고, 전자현미경이. 그래서, 다 좋은 거야, 다. 옛날에는 전자현미경의 하나의 또 단점으로서 항상 흑백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요새 그런 게 어딨어. 컴퓨터와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지 알아서 다 색깔 입혀주지, 그냥. 그래서 하나의 이게 무슨 핵 안에 있는 DNA, 핵막,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소포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실제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파지가 이 세균의 표면에 붙어갖고 이제 곧 감염 직전에 있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파리의 입부분 끔찍하게 생겼죠. 꽃가루, 그다음에 적혈구와 백혈구 전부 실제 모습들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런데
전자현미경 중에서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자현미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전자현미경을 꺼낸 게 아니라 사실 목적은 이겁니다. 전자현미경의 새로운 New Kid on the Block으로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는데 초저온 또는 극초저온이라고 하는 크라이오는 얼린다는 뜻이에요. 크라이오 EM이라고 전자현미경을 EM이라고 하는 아주 초저온에서 마이너스 무슨 뭐 100 몇십 도 정도의 극초저온에서 이제 시료를 관찰을 해가지고서 이것은 아까 여태까지 그전에 구태의하는 그런 전자현미경들이 세포의 전체적인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높은 해상도로 보게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것으로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하는데 목적은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특별한 고분자 물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3차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는 이유가 구조를 알아야 기능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알파폴드라고 들어는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 인공지능이 막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이 구조를 막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러나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도가 높아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새로운 단백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정확도가 똑같이 유지되리라고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엑스레이를 가지고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해서 엑스레이 결정체 구조를 만들어서 보는 법 또는 NMR을 사용해서 보는 법 둘 다 단점들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야. 운이 좋아야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거는 그것을 완전히 그러한 기존의 접근 방법을 떠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 내가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써가지고서 이 단백질, 나라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전부 딱 완전히 파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단백질 여러 개 똑같이 복제하는 거야. 뭐 쉽지. 단백질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얼리면 내가 막 깨질 거 아니야. 유리처럼. 유리 파편처럼 쫙 깨져서 이 방바닥에 쫙 다 깔린단 말이에요. 이 나의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진 시신이 여기 전 방바닥에 쫙 다 깔리는 거야. 그러면 나의 모든 모습이 전부 방바닥에 깔릴 거 아니야. 무작위로. 그거를 컴퓨터가 쓱 스캔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서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조합을 해서 이게 3차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하는 일종의 AI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그걸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실제 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라이오 EM을 가질 수 있는 큰 시설만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인은 물론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영국이라든가 미국에도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나?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거 가지고 있을 법한데 어쨌든 또 이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노벨상. 뭐 툭하면 노벨상이야 현미경계는. 뭐 하나 조금만 하면 노벨상을 전부 떼거지로 줘버리고 노벨상 하나 상금이 얼만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받을만한 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구조 아니에요. 코로나 창궐 했을 때 백신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만들었잖아.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사실 백신을 만들었단 말이야. 백신을 만들려면은 그것을 어느 구조에다가 표적을 내서 어떤 항체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의 구조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그냥 이미 활성이 저하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서 거기다가 항체를 만드는 방식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1, 2년도 훨씬 더 넘게 걸려. 그 다음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중국이 한 방식이고, 중국의 시노백신은 그런 식으로 했고, 영미 쪽에는 백신을 이런 식으로, 이걸 구조를 여기서 파악을 해서, 요걸 가지고서 타겟을 해서
백신을 만든 거거든요. 요게 크라이오 EM으로 요거를 딱 정확하게 찝어가지고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만들어내는 큰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야? 어쨌다고 현미경들이 요즘 참 발달한 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화된 현미경들이 꽤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그래서 형광현미경, 그다음에 초저온 현미경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덕택에 세포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안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원핵세포. 일단 누누이 얘기했지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서 일단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 건 이제 작아도 너무 작다. 진핵세포에 비해서. 지름이 10분의 1. 지름의 10분의 1이면, 지름이 진핵세포의 10분의 1이면 크기 자체 전체적인 3차원적인 부피는 얼마나 작아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별의별 잡다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라고. 자, 누가 원핵세포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또 그들과 비슷한데 고세균이라고 따로 모아가지고서 보는 세균과 고세균이 원핵세포야. 종류와 가지수로 보면은 전체적인 수와 가지수 다른 종류로 보면 사실은 이들은 우리 진핵세포를 압도하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 숫자가 많고 다양한데 일단 이들은 왜 얘네들이 원핵세포야? 핵이 없으니까. 핵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유전 물질만을 따로 특별히 보호하는 하나의 장소지, 특별한 장소. 막으로 둘러싸가지고서 우리의 소중한 유전 정보를 가진 염색체를 우리가 보호하자 하는 딱 그런 특별한 장소란 그게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염색체는 아무데나 가 있어도 돼. 이게 하나의 원핵세포의 전체적인 크기라면 그 DNA는 그냥 지 멋대로 막 크게 확장을 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지. 따로 모아두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에티켓을 지켜왔고, 예의 발라. 그래서 자기들의 아주 특별한 어떤 장소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넘나들어서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균 또는 고세균의 원핵세포의 DNA가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그 위치, 장소를 우리는 뉴클리오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뉴클리우스, 핵이라는 것과 조금, 이름이 비슷하긴 하나, 핵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고, 어떤 막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그들의 DNA가 있는 요 부위를 이제 현미경에서 보면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DNA가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지. 여기가 뉴클리오이드예요. 한국말로 핵양체라는 건데 하나의 세포로서 그 세포는 뭘로 경계가 이루어집니까? 세포막으로 경계를 구분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똑같은 그 형식의 세포막으로 하나의 원핵세포를 규정을 짓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그 원핵세포 바깥쪽에 뭐가 있지? 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보호벽 구실을 해주는 세포벽이 있잖아. 근데 사실은 세포벽이라는 걸 신기하게 여기는 건 우리 동물의 입장에서나 그러는 거지. 동물 세포 빼고 다른 모든 종류의 세포들은 다 세포벽이 있잖아. 세포벽이. 세포벽은 기본적으로 세포벽을 만드는 화학적인 구성 성분은 뭡니까? 세포벽. 단백질이라고? 단백질도 물론 가미가 되어 있긴 하지. 특히 이 세균의 세포벽은 단백질이 가미가 많이 돼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탄수화물이지, 탄수화물, 다당류. 자, 식물세포. 식물세포를 이룬 성분 뭐예요? 셀룰로즈 아니야. 셀룰로즈가 뭐야? 포도당들이 쭉 늘어진 다당류잖아.
곰팡이 같은 균류의 세포벽 뭘로 만들어 있어? 키틴이라고 하는 거 뭐야? 다당류야. 셀룰로즈하고 매우 비슷한 다당류야.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펩티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세포벽을 이루는 그 성분 자체에 작은 펩타이드가, 작은 수의 펩타이드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도 글라이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당이라는 얘기예요, 당. 당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세포벽은 그런 식으로 각자 전부 비슷한 화학 성분을 가진 보호막으로 모든 다른 종류의 생명체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세포벽 바깥쪽에 또 희한한 옵션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요 세포벽의 바깥쪽에 이 캡슐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피막이라고 하는 캡슐이 얘도 당분이거든. 똑같은 당분이에요. 근데 이건 옵션이야. 똑같은 종의 세균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장균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각자의 개개인의 대장균이, 고객님, 이거 옵션, 피막 옵션 하실 거예요? 그럼 한다 그러면 이제 피막 달아주는 거고, 에이, 그런 거 쓸데없어. 괜히 돈 들이고, 옵션 안 해. 그냥 기본 사양으로 하면 캡슐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떤 세균은 캡슐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캡슐이 없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왜 어떤 세균은 이 캡슐이라는 옵션질을 하려면 언제나 돈 드는 건 아니에요. 돈, 에너지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캡슐을 가지고 무슨 이득이 혹시 있는 걸까? 캡슐을 가지고 있는 세균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뭐 그다지 큰 이점이 없을 것 같으나, 일단 그들이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캡슐을 가지고 있는 세균과 캡슐이 없는 세균은. 왜냐하면, 혹시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운 기억나요? 그리피스의 그 형질 전환 실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리피스가 있는데, 이 폐렴 쌍구균이 있는데 폐렴 쌍구균을 감염시켰더니 쥐가 죽어버리고, 근데 똑같은 폐렴 쌍구균인데 안 죽는, 감염시켰는데 죽지 않는 쥐가, 그런 종류가 있고, 어떤 균은 똑같은 폐렴 쌍구균인데 주입을 했더니 쥐가 그냥 대번에 죽어버리고 해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고, 그 기억 안 나요? 전혀? 들어본 적 없어? 고등학교 때 생물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왜 같은 종류의 폐렴 쌍구균을 감염을 시켰는데 어떤 경우는 죽고 어떤 경우는 안 죽느냐? 캡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항생제가 없는 조건 아래에서, 항생제는 그냥 인위적인 거잖아. 동물은 어떤 세균이 감염하면 어떻게 그 감염한 세균을 처리할까? 응? 뭐라고? 항체? 뭐 항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걔네들을 처리를 한단 말이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가 돌아다니다가 너 뭐야? 관등성명,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백혈구. 그게 바로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세균이 들어오면 주로 이제 그런 대식세포 같은 친구들이 가서 어흥 하고 잡아먹어가지고서 얘네들을 제거를 하는데, 근데 이 캡슐을 가지고 있는 그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면, 이 세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어마무시하게 깜짝 놀라게 이게 이상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서 얘를 잡아가지고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으로 쓱 끌어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소화시켜서 파괴해버리거든요. 근데 캡슐이 있으면 이 캡슐은 이 당이 코팅이 되어 있는 당처럼 미끄러워지는 거야, 세포 표면이. 그러니까 우리 인형 뽑기 할 때처럼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인형 뽑았다 싶어서 딱 잡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좌절감을 우리 백혈구한테 선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캡슐이. 그래서 캡슐이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우리의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해서 도망가기가 훨씬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감염성 독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 캡슐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균은 또 그거 말고 또 뭐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요 두 개의 털이 있습니다. 세균은 일반적으로 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장비 수염처럼 짧게 이 전몸 전체에 퍼져 있는 이렇게 짧은 털을 선모라고 얘기를 하고, 파일리 복수예요. 단수는 필러스라고 파일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짧은 수염 다 단백질로 만들어졌어. 관우 수염처럼 길게 몇 개가 딱 있는 이런 편모, 둘 다 이 세균이 물속 생활에서 이제 생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특히 이 편모는 마치 프로펠러처럼 막 돌아가서 운동성을 제공을 해주고, 이와 비슷한 구조를 우리 동물 세포도 가지고 있어요. 뭐 정자세포 같은 거 따면 이런 편모 비슷한 게 갖고 이 정자세포가 운동을 해서 막 헤엄쳐 간단 말이야. 선모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또 다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것이고, 이러한 세균들이 형태가 세포생물학의 바이블이라고 간주하는 루윈의 셀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보면 이 세 개, 요 그림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모든 원핵세포, 세균들은 요 세 가지 형태로, 형태 학상으로 어떤 그들의 이 진화적인 어떤 연관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생겼느냐만 본다면 이 세 가지 형태로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간주를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동그란 구형 모양으로 있는 세균들을 코커스라고 해요. 코커스. 스테파일로코커스라는 유명한 그 세균이 있잖아. 그런 스테파일로코커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베실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모양을 가진 것을 베실러스라고 하고, 또 이렇게 희한하게 나선형으로 나사모처럼 생긴 그런 세균을 우리는 스파이로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둘 간의 어떤 중간 형태 이런 세균들도 있고 뭐 이런 변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의 모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세균들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원핵 생물의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오늘 시계 얼마나 신경 쓰고 지금 보고 있는데 10분 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눈들이 지금 풀려가지고 전부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